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오늘은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편집장 김수원 편집장님이 오십니다. 끝. 끝. 자, 주간 김수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더견 사태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또 기업들이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뒷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또 재밌게 해주신다고. 사실 네.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도대체 무슨 일이 더 있는 건지. 되게 묵직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김수원 편집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예, 그 옛날에 뭐 요즘에는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 신문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있었죠 예전에. 약간 그 사건과 실화 네, 이런 거 이런 뭐 거. 그런 거 야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네. 거 듣는 기분이에요. 뭘 해도 네, 그 오늘도 얘기. 그런 모드로 경청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네, 괜찮은 옷, 멋있는 옷, 스노우피크 협찬을 받는 3프로 TV와 함께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저희도 곧 패션 업체 하나 또 네, 협찬 들어오겠죠? 예. 네, 자, 바로 모셔볼게요.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오늘 뭐-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지금 요즘 뭐 증권사들이 뭐 감독원 조사 또 검찰 수사 때문에 어제도 뭐 한 두 군데 증권사에 전화해봤더니 예.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조사 받느라고. 네, 우선 그 CFD 감독원 지금 조사 검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뭐 키움하고 KB증권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증권사로 확대를 해 나갈 텐데 오늘 그 감독원이 조금 브리핑을 약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CFD 검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감독원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CFD 그 계좌 개설 과정에서 뭐 제대로 본인 확인도 안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뭐 증권사 임원의 위법 행위가 또 뭐 포착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한 매체에서도 KB증권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 예. KB증권의 임원이 그 CFD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 그렇게 증권사 이름을 깠던데 뭐 저는 그 진위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채권 자전 거래라고요. 그 좀 상당히 해묵은 이야기인데 그 과거에 증권사들이 뭐 이것 때문에 좀 징계도 받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KB증권하고 하나증권 간의 그 채권 자전 거래 뭐 혐의를 그 감독원이 뭐 하나증권 검사를 하다가 포착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전 거래를 사실은 이 채권 자전 거래를 올 2월 달하고 3월 달에 감독원에서 2023년도에 테마 검사라고 밝히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라더견 일당 사건에 CFD에 뭐 또 채권 거래 이런 게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뭐 거의 지금 피떡이 되고 있는 뭐 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그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예. 이제 라더견은 이번 주에 거의 기소가 될 것이 확실하거든요. 구속 만기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내일 26일 내일 기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 150억 정도 그 재산 추징 보전이 됐는데 예. 이 재산의 소유권이 라더견과 그 측근의 재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거는 추징 보전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차명으로 이렇게 많이 빼돌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차명으로 빼돌린 거는 진짜 차명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명의자가 그 사람 실제 그 사람 재산인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그 추징 보전 전문 검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라더견 일당의 뭐 통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그 수사를 이렇게 쪼물딱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소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그 폭락한 8개 그 기업의 그 회장님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이 그 폭락 전에 대량 거래를 했잖아요. 예.
그게 사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했느냐, 그 자본시장법 그 174조의 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관건이에요. 지금 요즘 그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 그 법원의 이 선고가 조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재작년부터 이렇게 조금 세지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프로의 그 이동재 회장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 2심에서 고법 판사가 그냥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 그 이용 행위 그걸로 지금 법정 구속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법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이제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과연 다음 주부터 신속하게 그 해당 기업의 관련자 임원들이나 그 회장들을 소환하느냐, 뭐 소환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참고인으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하다가 뭐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라더견 사태의 또 하나의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그 회장님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감독원이 다우 김익래 회장의 그 주식 매매 내역은 뭐 검찰에다가 일단은 넘겼다고 합니다. 네. 뭐 검찰에 넘겼다는 게 뭐 너무 혐의가 뭐 강해서 넘겼다기보다는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검찰에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 김익래 회장의 주식 거래 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 조사의 부담. 예. 근데 이제 오늘 감독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8개 종목의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 증권사의 임원과 관련된 그 임원이 아니고 한 증권사의 임원과 관련된 C라는 사람이 주가 급락 전에 그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미공개 중요 정보 그 이용 혐의가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검찰에다가 그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이렇게 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사 임원이 아니고 증권사 임원과 관련한 CC 이렇게 이제 넘겼는데, 근데 CC? 또 C라는 사람 이니셜로 C. 아니 어떤 개인은 개인이지 주식 투자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증권사 임원과 관계돼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이란 뜻이에요.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 같아요. 그 감독원의 공식 자료에는 임원과 관련된 C 이렇게 돼 있는데, 임원과 관련됐다는 게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특수관계인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특수관계인.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부인일 수도 있어요. 예. 부인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 직계 좀비 속일 수가 있는 건데. 증권사 그 임원이 여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CC가 남편일 수도 예,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매체에서 뭐 또 기사를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그 매체에서 밖에 기사가 단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넘어가고 요거는 넘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한 메이저 종합지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여기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드릴 텐데, 상당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약간은 좀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그런 약간 미묘한 기사예요. 그래서 그 기사 이야기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기사가 세 편으로 나갔어요. 세 편, 1, 2, 3편에서 세 편으로 나갔는데 그 기사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4월 24일 날 8개 종목의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20일 날 그 김익래 회장이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매도를 네, 했다. 4일 전이네. 예. 그 605억 원. 저 누가 사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블록딜로 팔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7일 날 김영민 회장이라고, 이분은 그 서울도시가스
이제 서울가스 회장이신데 김영민 회장 10만 주 456억 또 이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3월 2일, 그러니까 4월 24일로부터는 상당히 좀 간격이 좀 있는 편이죠, 그죠? 예. 3월 2일 날 대성홀딩스가 서울도시가스, 서울가스 12만 주를 538억 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거래가 이겁니다. 김익래 회장하고 서울가스의 김영민,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의 서울도시가스 매도입니다. 요거는 회장이 아니고 대성홀딩스 회장은 누구냐면 김영훈 회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회장이 판 게 아니고 대성홀딩스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서울가스 지분을 팔았다 이거예요. 예. 근데 김영훈하고 김영민은 이렇게 형제간이죠. 자, 이제 요게 지금 앞으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그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요. 조금 시차가 있어서 약간 한번 보시죠. 예. 자,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자, 주가 폭락 사태 대주주 의혹 1, 2, 3편인데 서울가스 폭락 직전에 매도한 대성홀딩스 회장 라더견 관계사 투자했었다. 여기 이제 라더견이 나오고 또 관계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었다 이겁니다. 1편이 제목이. 그다음에 2편은 뭐냐면 대성 창업 투자에서 20억 투자 받은 얍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라더견의 측근과 특수관계다. 이게 좀 이제 좀 말이송하죠. 이게 제목만 봐서는 이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라더견 관계사라는 게 결국은 얍 컴퍼니라는 이 회사라는 거죠. 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예. 그리고 얍 컴퍼니라는 회사에 그 대성홀딩스 계열사인 대성창투가 뭐 20억을 투자했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3편은 이제 뭐 주가 폭락 직전에 정보가 그 새 나간 정황이 있는데 이 대주주 이게 회장들이죠. 회장들이 들었는지가 핵심이다. 뭐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자, 우리가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대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조금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거든요. 2001년도에 대성그룹의 창업주가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죠. 아시는 분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제일 큰 형인 김영대는 대성산업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둘째 김영민은 서울도시가스, 그리고 이제 셋째 김영훈은 대성홀딩스를 가져가죠. 대성홀딩스 이거는 이제 대구도시가스입니다. 네. 그 요게 이제 지주사 전환하면서 대성홀딩스로 됐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런데 이제 여기 서울도시가스는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김영민 회장이 직접 갖고 있는 거는 한 11%밖에 안 되죠. 김영민이 100% 지배하는 서울도시개발이 여기 서울가스 지분을 요만큼 26%만큼 들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거 다 하면 뭐 30 몇 프로 되죠. 그래서 특수관계인까지 다 하면 50%가 넘습니다. 김영민 회장의 지배력이. 근데 이 서울도시가스가 자사주가 되게 많아요. 자사주가 한 16%나 되죠. 그러니까 뭐 별로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성홀딩스인데 똑같습니다, 모양이. 김영훈 회장이 39.9%를 직접 가지고 있고, 김영훈 회장 일가가 지배 100% 가지고 있는 아레날이라는 회사가 32.8%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가스나 대성홀딩스나 모양이 똑같죠. 그런 비슷하네. 네. 근데 이제 김영훈 회장은 뭐 조금 더 서울가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뭐 좀 탄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보면 이제 서로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 없는데 요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22.6%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김영민하고 김영훈은 안 친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김수건 창업주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고 갈등하고 분쟁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회사를 이제 나눠서 가지는 과정에서
여기 대성홀딩스가 서울도시가스 지분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런 지배구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김영민 회장은 좀 찜찜하잖아요, 이 지분이. 예. 그래서 이 지분 때문에 서로 이제 또 이 지분 때문에 서로 아주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앞에서 23년 3월 달에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 번 판 게 아니고 사실은 22년 8월부터 23년 3월 주가 폭락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 4차례 블록딜을 통해서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1,600억 원어치를 팔아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를 팔기 전에 그 앞에 이미 3번의 블록딜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3번의 블록딜이 있었어요. 올 3월에 있기 전에. 또 요게 이제 그 대성그룹의 지금 그 현재 상황인데, 예. 자, 요렇게 블록딜을 했잖아요. 예. 블록딜을 하니까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홀딩스가 서울도시가스를 13.2%만큼 지분율이 확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를 13.2%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김영훈 회장이 김영민 회장의 서울가스 뭐 지배력을 위협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뭐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지분 구조 자체가. 저 지분 누구한테 판 건지는 나왔습니까? 기관들이 사갔다고 블록딜러 기관들이 사간 글로만 나옵니다. 누가 사갔는지는 몰라요. 예. 대체로는 저렇게 블록딜로 사가면 그거 갖고 뭐 오래 그게 아니라 시장에다가 그 기관들이 알아서 짧게 팔죠. 그러니까 예, 그 회장님한테 셀다운을 할 겁니다. 한 10% 정도 싸게 예. 사서 제값에 팔아서 그냥 그 차익 예. 좀 먹고 그렇죠. 그 일 해주는 거죠, 그냥. 수수료 받고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 상대로 그냥 셀다운 회장님이 해서 직접 하시기 좀 서로 민망하니까 예. 사실상 시장에 그냥 판 거네요. 조용히 그러면. 티 안 나게. 예, 그렇게 개인이 셀다운한 걸 갖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다른 기관들이 뭐 받아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블록딜로 갖고 간 사람들이 갖고 가서 또 얼마 안 있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팔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블록딜은 뭐 할인 매각이 되니까 예. 그 사이에 주가가 큰 변동이 없으면. 근데 아니면 또 블록딜로 갖고 간 기관들이 자기 그 고유 계정에다 넣어놓고 뭐 주가가 계속 오를 걸로 예상된다면 뭐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예, 이제 여러 가지 그거야. 형태가 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네, 그런데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를 판 가격입니다. 한번 보시면 작년 8월, 11월, 올해 1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올해 3월입니다. 지금 요 올해 3월 판 게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폭락 전에 판 걸로 그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그 매각 가격 23만 원, 30만 원, 40만 원, 44만 원 그렇잖아요. 이게 차트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어디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천국의 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천국의 계단이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지옥을. 근데 여기 이제 처음에 뭐 20몇만 원, 여기 20몇만 원에서 한번 팔고 일부 팔고 좀 보다가 여기 30만 원에서 또 좀 털어내고 또 보다가 40만 원에서 털어내고 그다음에 여기 44만 원에서 3월 달에 여기 3월 달이거든요. 요 44만 원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기록이 있어요. 블록딜 4번 한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얍컴퍼니라는 회사가 나왔잖아요. 예. 얍컴퍼니. 예. 얍컴퍼니 제가 저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라더견이 얍컴퍼니에 투자를 했어요. 그거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뭐죠? 그 음식점에서 삐 하는 거 그런 그거 거. 사이렌 오더 예, 같은 예. 거 이제 스타벅스에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IT 회사인데 작년 1월 달에 라더견이 작년 1월 달에 22년 1월 달에 전환 사채 240억 원 그러니까 투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전환 사채 240억 원을 얍컴퍼니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예. 뭐 일부는 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얍컴퍼니의 실질적인 그 경영자 행세를 합니다. 대표 행세를. 그래서 명함도 뭐 얍컴퍼니 대표, 뭐 얍 글로벌 뭐 이사회 의장 뭐 이런 거 파가지고 다녀요. 다니는데
이 라더견이 내가 이렇게 추가로 너네들 회사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얍 컴퍼니의 그 창업자한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추가 투자를 약속을 하고 얍 컴퍼니의 창업자는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사진을 싹 개편하면서 완전히 이제 경영권을 장악하고 나서 그 얍 컴퍼니 직원들한테 야, 내가 돈 좀 잘 굴리는 거 너네들 알지? 너네들 뭐 월급이나 아니면 돈 모아놓은 거 아니면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거 이런 것들 다 나한테 맡겨. 내가 굴려서 화끈하게 키워줄게. 그러니까 얍 컴퍼니 직원들은 이제 대단한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 엄청난 투자의 규제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 보니까 라더견이라는 사람인데 이미 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투자의 신호로 불리고 있으니까 예. 나도 좀 돈 좀 굴려봐야 되겠다고 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월급 모아놨던 거를 다 라더견한테 굴려달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라더견이 야 우리 회사 와서 이거 영업 좀 하면 투자자 데리고 오면 수수료를 왕창 줄게. 그래서 얍 컴퍼니에서 라더견 회사로 호환 투자 자문으로 그 다단계 투자 유치 영업 사원으로 전직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예. 이번에 빵 터져버리니까 지금 직원들이 뭐 멘붕이 와서 뭐 퇴사하고 난리가 난 그 회사가 얍 컴퍼니입니다. 예.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요 그림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22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라더견이 얍 컴퍼니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이 라시의 측근인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영에 깊숙이 관여를 했대요. 이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메이저 종합제에 나온 예.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깊숙이 관여를 했대. 이 사람도 행세를 했겠죠. 뭐 그렇겠죠. 깊숙이 예. 관여를 했대. 그런데 대성 창업 투자가 얍 컴퍼니에 투자를 했던 거는 15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6년 넘는 그때 대성 창투가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얍 컴퍼니 주식 20억 원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성 창투가 그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투자 회사하고 같이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이 펀드가 사이즈가 좀 돼요.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펀드인데 예. 뭐 펀드인데 이제 여러 군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합에도 보니까 얘네들 좀 기술력이 있네 해서 한 20억 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원 회장이 라더견 관계사에 과거 대규모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성 창투는 대성홀딩스 계열사니까 그리고 이 대성 창투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회장이. 근데 회장이 거의 모든 계열사에 다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그냥 급여받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성 창투에 대표이사로 들어가서 그냥 급여 좀 챙기고 하려고 뭐 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요 관계를 가지고 대성홀딩스 김영훈 회장이 라더견의 관계사 다시 말해서 얍 컴퍼니에 과거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너무 옛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시차 갭이 있어가지고 이 기사에서도 이 7년의 갭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측근인 김모 씨가 있잖아요. 라더견하고 사이가 틀어진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둘이 사이가 틀어진대요. 무슨 돈 문제로. 예. 그래서 이 작년 8월부터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라더견한테 내가 일한 대가를 달라. 수십억 원을 달라. 뭐 그거 안 해주면 라시 그 일당들 행각을 언론하고 주변 자산가들에게 다 폭로하겠다고 작년 8월부터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측근들 말에 의하면 이 측근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같이 라더견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돈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작년 8월부터는 라더견한테
내가 일한 대가 수십억 원 달라. 안 주면 그 너의 어떤 뭐 작전 행각이나 이런 걸 언론사하고 너 주변에 너한테 투자한 자산가들에게 내가 다 폭로해 버리겠어. 뭐 그러면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이게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모라는 사람이 실제로 A라는 사업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 A는 라더견한테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한 사람이고 또 이 얍 컴퍼니의 아주 주요 주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업가 A한테 4월 14일 날 그러니까 주가 폭락 사태 벌어지기 한 열흘쯤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금감원 남부지검에서 라더견 다 조사 다 했다. 이제 주가 폭락할 거다. 이렇게 사업가 A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이 A가 이 전화를 녹취를 해가지고 방송사에 제보를 해서 방송으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는 맞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김모라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고 언론도 접촉하고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더견 주위에 뭐 자산가들 몇 사람한테 실제로 전화를 해서 라더견 끝장났다. 이제 뭐 주가 폭락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훈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제 이 보도에서 이 기사에서는 A 씨가 이 배신 때린 측근 김모 씨한테서 이 폭락 정보를 얻었듯이 김영훈 회장도 이 폭락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가 뭐냐? 김영훈 회장도 약 컴퍼니 투자 이력이 있다. A처럼 A도 약 컴퍼니 주요 주주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약 컴퍼니의 그 창업자인 안경훈이나 아니면 이 배신 때린 측근 김모 씨하고 김영훈의 접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약 컴퍼니를 매개로 해서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서울도시가스하고 대성홀딩스는 아주 미묘한 갈등 관계를 이어갔는데 서로 지분 관계 때문에 네. 22년 8월부터 23년 3월까지 요 숫자 잘못됐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1,600억 매각한 건 의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분을 더 사모으면 더 사모았지 지분을 오히려 어마어마한 지분을 털어냈단 말이지. 4차례나. 그거는 22년 8월이라고 하는 시점. 그러니까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 측근인 김모 씨가 배신 때리고 나서 라더견 죽여버리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시점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뭔가 김영훈 회장이 이 김 씨가 떠들고 다니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김 씨하고 어떤 좀 약간 인연이 있어가지고 뭐 이 김모가 뭐 김영훈 회장한테 회장님 하면서 뭐 일러줬던지 뭐 그런 어떤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대성홀딩스가 서울가스 지분을 팔게 된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실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뭐냐면 이건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지금 이제 검찰이 앞으로 뭐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기다. 이거는 맞다. 아니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너무 허황된 이야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뭐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전혀 까보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아주 희한하게 엮여 있는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느낌은 이건 조금 너무 이 논리 전개가 조금 너무 좀 비약적인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예. 한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또 뭐 이건 아니다라고 또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맞으려면 김영훈 회장
이분이 2015년 지금부터 한 7년 약 8년쯤 전에 네. 이런 일을 하려고 미리 하고 약 컴퍼니 주식에 투자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놓은 후에 그 이후에 이 약 컴퍼니에 라더견 씨가 또 투자를 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굳이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김영훈 회장과 그 라 씨가 연결된다는 건 얍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둘 다 김영훈 투자자니까. 회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성 창투가 얍 컴퍼니에 투자를 해놨으니 예. 얍 컴퍼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을 거고, 근데 얍 컴퍼니는 보니까 라더견이라는 애가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은 뭐 지분 한 20억 투자해놨는데 라더견이가 들어와서 뭐 이래 하는데 보니까 뭐 라더견이 측근이라고 하는 또 김모가 들어와가지고 또 깊숙이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 김모가 경영에 깊숙이 관여를 하니 이때는 창업자 그 안경훈이라는 창업자가 회사에 아직 있을 때란 말이에요. 예. 있으니까 뭐 김모라는 측근하고 또 그 안경훈 대표는 같이 일을 했을 것이고 대성 창투는 또 투자를 해놨고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서로 뭐 만나서 식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뭐 만나서 뭐 그거 무슨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인연을 맺을 아니, 수도 있는 건데 대성의 김영훈 회장과 그 뭐 라더견의 측근 김모 씨가 굳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려면 꼭 이런 스토리 아니라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달이 건너서 아니, 저녁 이게 먹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뿐이에요? 진짜 연관성을 막 이렇게 맞춰 보면 예를 들면 약 컴퍼니에 투자했다면서요. 대성창투가. 그러니까 대성창투가 미리 투자해 놨는데 이후에 라더기원 일당이 투자를 했어. 그럼 너도 투자자니 하고 우연히 만났다.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상합니다. 뭐 그러니까 의혹은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둘이서 김영훈 알겠다. 회장은 그러니까 미리 판 지금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회장이 지금 김영민, 서울가스, 김영훈, 뭐 대성홀딩스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예. 폭락하기 전에 팔았을 가능성 그것을 추적을 하다 보니 어떤 이런 식의 뭐 제보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스토리 라인이 나온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아직 예. 자 22년 8월 달에 라더견의 측근인 김모 씨가 떠들고 다녔죠. 예. 이 사람이 실제로 언론 제보도 합니다. 그래서 JTBC에 제보를 했어요. 예. 정확하게 언제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보도 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또 투자자들한테 또 이야기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김영훈 회장이 이 김 씨 측으로부터 정보를 예. 입수를 해서 예. 대성홀딩스로 하여금 야 서울가스 지분 지금 이게 앞으로 폭락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정보를 입수했는데 블록딜로 매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22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서울도시가스 지분을 털어내었다. 그런데 김영훈 회장은 본인의 대성홀딩스 지분은 또 매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의아스럽기는 하죠. 왜냐하면 대성홀딩스도 작전 종목이었거든요. 8종목 중에 네. 그래도 회장이 자기 회사인데 그래. 그러니까. 그거 안 파는 건 안 파는 걸로 봐서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아니, 빨리 검찰이 좀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그러면 이게 김영훈 회장은 그러면 이 김모 측근 김모가 떠들고 다닐 때는 뭐 서울도시가스 뭐 대성홀딩스 뭐 다우데이터 뭐 이것저것 다 떠들고 다녔을 텐데 예. 그 대성홀딩스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지 않았다. 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폭락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주식을 팔면 팔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면 당연히 그 감독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예. 바로 포착이 되니까 뭐 안 팔 수는 있죠. 그건 누가 봐도 뻔한 근데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미공개 정보 이용 악용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고 그 예.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는 라더견으로부터 새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가스든 뭐 무슨 홀딩스든 8개 네. 종목에 예, 예. 라더견이 내부자가 아니고 네. 그러나 라더견이라는 분이 그 주가를 만졌을 텐데 그 라더견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2배 더 간다. 예. 다음 주에 폭락한다. 그걸 예. 알았다 하더라도 예. 그게 내부자 정보 이용이나 그런 거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네. 그 미공개 중요 정보 그 이용을 금지하는 게 그 자본시장법 174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저희가 1항, 모르고요. 2항, 3항이 있는데 네. 예. 네. 1항은 그 내부 정보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동채 회장이에요. 음. 자, 에코프로가 SK 이노베이션하고 음. 그 대형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인 이동채 회장이 제일 잘 그러겠죠. 알죠. 예. 예. 가장 먼저 정보를 그 가지겠죠. 예. 회사 내부인이, 회사 임직원이 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건 자본시장법 그 174조 1항 그 회사의 내부자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안 그다음에 되죠. 2항하고 3항은 시장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매수. 우리 회사의 어떤 공개 매수 누군가가 우리 회사 지분을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애가 내 친구야. 그래서 야 김수 우리 회사가 너네 회사 공개 매수 들어가는데 뭐 얼마의 공개 매수 들어갈 것 같은데 이야기 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공개 매수를 시행하려고 하는 측으로부터 내가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시장 정보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그럼 내사 내부적인 내부자 정보는 아니지만 시장 정보를 이용하게 그런 되는 카테고리가 거죠.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려고 한다는 또 정보를 내가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제3의 투자자가 예, 그렇죠. 예. 누군가가 우리 회사 정보를 대량으로 취득하려고 한다. 아니면 누군가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시장 정보도 내가 취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면 이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장들은 회사 내부의 자기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가 주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작전 세력들이니까 이제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주식을 한 방에 다 털어낼 거다. 하는 정보를 그 입수를 했다면 이게 그 미공개 그 중요 정보 시장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자기의 그 손실을 회피한다든지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거 이용했으면 처벌받는 그 정보가 그 회사 내부자로부터 얻은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예. 그 회사와 관련해서 증권 시장의 다른 떠돌아다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조차도 예, 예. 아, 그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남들 모르는 거 내가 이용하면 다 건다는 뜻이네요.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약간 애매하더라고. 요게 자본시장법에 말씀드린 대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가 있잖아요. 예. 요 1항이 내부 정보입니다. 회사 네. 내부 정보. 예. 회사 내부 정보를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그다음에 2항이 이제 공개 매수 정보. 이제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이번 회장들 사건에서는. 거래는. 네. 3항이 이제 대량 취득 또는 처분 정보 이용 행위 금지인데 여기 보면 주식의 대량 취득이나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려고 했다가 중지한다든지 그런 미공개 정보를 그 자기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
취득 처분하려는 회사나 그 회사의 임직원 뭐 또 대리인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4번에 보면 요게 이제 6번에 보면 하여튼 위에 내부 하여튼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관련자로부터 대량 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이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만약에 이번에 회장들이 김모 씨라는 배신 때린 애나 아니면 하여튼 뭐 라드견 쪽에 누구한테서 들었다 하더라도 이 주식의 대량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여기 보면 뭐 이게 주식을 갖고 있던 애들이 경영권에 영향을 뭐 주기 위한 것일 것, 10% 또는 최대 주주 변동을 초래할 비율 이상의 대량 취득 처분일 것, 뭐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되게 폭넓네요. 그런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라면. 네. 그러니까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려는 회사가 있어. 3% 주식을 외부에서 대량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준우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3% TV 주식을 이번에 대량으로 취득하려고 해.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내 친구는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직원이잖아요. 안에 임직원,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이거든. 그 임직원이 밖에 있는 나한테 그런 정보를 줘서 내가 그 정보, 미공개 정보를 알고 나의 어떤 주식 거래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네. 그게 여기에 이제 거죠. 174조의 사망에 이제 해당될 수가 그 있는 대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네. 10주를 대량이라고 하는지 10만 주가 넘어야 대량인지. 네. 아니 대량은 앞에서 이제 이 지분을 앞에서 이제 그 조건 자체가 뭐 10% 이상 뭐 최대 주주의 뭐 변동을 뭐 불러오는 어쩌고 저쩌고 막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조건 있잖아요. 예. 그냥 무조건 뭐 지분을 뭐 상당량 거래했다고 해서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이번에 폭락 사태 때를 유발한 그 정도의 처분 물량이면 대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단순히 지분이 많죠. 몇백억 네. 원어치인데, 근데 그 지분이라는 게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보유 보고를 할 때 예. 자기가 어떤 회사의 지분 대량 보유 보고를 할 때는 소위 말해서 5% 룰이 예. 있고 또 뭐 10% 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대량 지분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폭락하게 된 게 너무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조그만 물량을 한꺼번에 파는 바람에 주가가 파는 줄 모르고 밑에 안 받치고 있다가 툭 떨어졌고 네. 툭 떨어진 이 현상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반대 매매 가야 되는데 매매가 나왔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나온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예, 예. 요 위에 요 폭의 최초의 트리거가 된 이 녀석은 이게 뭐 천주인지 만주인지조차도 알 수 없고 그냥 그렇죠. 조약돌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 해당이 안 되고 네. 지금 이번에 회장들이 주가 폭락하기 전에 거래한 것들 예. 예를 들면 대성홀딩스가 네 차례에 걸쳐서 블록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블록딜을 해서 매각한 지분이 아마 거의 한 10% 정도는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자본시장법상에서 말하는 주식의 대량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된 물량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작년부터 이제 쭉 매각한 게 전부 다 그 물량이 전부 다 어떤 그 사전의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바탕해서 거래가 되었고 또 그 정보를 그 제공해준 애가 또 있다면 그 걔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의혹의 핵 스토리 우리가 의심하는 스토리는 이번에 폭락하게 된 그 시점에 누군가가 탁 던져서 와르르 무너진 이거를 회장들이 미리 알고 판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며칠 전에 팔기도 하고 기껏해 한 달 전에 팔기도 하고 네. 매우 임박해서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돌 던져서 와르르 무너진 요 사건에서 요게 주식의 대량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던진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 자 서울가스의 그 김영민 회장이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야, 뭐 우리 회사 주가를 그동안 뭐 좀 작전하는 애들이 뭐 사모았던 모양이야. 근데 이 자식들이 내부에서 뭐 분란이 벌어져 가지고 뭐 좀 주식을 팍 던져버릴 것 같다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좀 일부라도 좀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약간 고점 같은데 이거는 그 자본시장법 상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런 의심하는 게 내용 그거죠. 그 1, 2, 3항에 네. 적용시키기는 좀 애매해요. 예. 그런데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작전 세력의 그 시세 조종에 가담을 하거나 그것을 알고도 방조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아. 가담은 당연히 공범이죠. 예. 가담을 했다면 예. 근데 방조를 했다. 방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알고는 들어서 있었는데 야, 뭘 안 이거 했다? 야 김상무 이거 작전하는 애들 있는 거 아니야? 회장님 아무래도 작전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조를 안 하려면 근데 팔아야 야, 되는 이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안 하면 방조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방조가 아니고 서로 상당 부분 내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그냥 이거 작전 아니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거는 그냥 방조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 작전 붙었냐? 그러면서 그거는 추정을 하는 거고 방조는 작전하는 애들하고 서로 어떤 연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 이거 맞구만. 그러니까 가담은 내가 가담은 안 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작전하는 애들이 우리 회사의 그 주식을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어떤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나 정황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떤 쟤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주식을 털어낸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는 공범의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전에 공모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예.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제가 라더견이라도 그런 회사 주가를 저렇게 올릴 때는 대주주가 안 판다는 확신이 있어야 저렇게 올리지. 저거 툭 대주주가 던지기만 해도 푹푹 밑으로 빠질 텐데 그렇죠. 저거 대주주 주가가 물량 다 오르는데. 바닥을 각오하고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뭐 대주주가 저 주식을 이렇게 툭 털어내면 당연히 작전한 게 이제 흐러지게 헛수고 질 될 거라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정황을 우리가 알고 의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고가 벌어지기 며칠 전에 웃지 알고 팔았다는 것이냐 매우 의심스럽다는 건데 예. 제 질문은 알고 듣고 낌새를 채고 팔았다 한들 그걸 유죄로 적용할 만한 그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하는 어려워요. 거죠. 없죠. 그 단순히 그거 가지고는 네. 어려워요. 그래서 미공개 그 중요 정보 그 이용이라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딱 맞게 그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제일 그 실제로 기소가 되었을 때도 제일 어떤 그 이게 치열하게 그 법리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정황이 있긴 있으나 저도 그래서 의심이 될 수는 있는데 저걸 저렇게 유죄로 잡을 수 있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중간에 뭐가 어떤 게 딱 있어야 이거는 확실하다. 그런 건 없을까? 회장님 이번에 올립니다. 기다렸다 이때쯤 파십시오라고 서로 통화한 기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서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식의 뭐 그 174조 3항의 뭐 주식의 이제 대량 취득이나 예. 처분에 관련된 그 조항에 이제 딱 맞든지 근데 현실적으로 주식이 거래된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걸로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작전한다는 것을 충분히 그 알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에 뭐 어떤 뭐 연락이라든지 뭐 뭘 주고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방조하고 있다가 얘들이 이렇게 그런 뭐 거죠. 주식을 던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지분 거래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런 게 그거는 아니라면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몇 가지 좀 고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대주주가 지분 팔기 전에 그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뭐 발의한 법안인 것 같던데 사전 공시. 예. 사전에 한 달 전에 혹은 두 달 전에 대주주가 미리 지분 공시해라. 팔 걸 미리 공시해라라고 하는 거는 저런 걸 조장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해드렸잖아요. 작전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저렇게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거래량 별로 없으니까 중간에 한 3배쯤 올려놨는데 대주주가 툭 팔아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많은데. 사전에 대주주랑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 달 후에 대주주가 팔 거면 팔지 그 전에는 공시 안 하고서 못 판다고 하면 작전 세력은 마음 놓고 작전을 한 후에 대주주가 판다고 공시하면 한 달 안에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패 보여주고 작전하세요라고 하는 법을 그렇게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예, 뭐 이진우 프로의 네. 제 말이 한 톨이라도 틀렸습니까?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이 종목에 작전이 붙었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그 대주주가 지분 판다는 걸 사전에 그냥 오픈을 시켜버리면 그 작전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야 빨리 어떤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을 신호해 주는 게 되니까 그 말은 한 달 그건 안에는 아무 일 없을 테니 편하게 작전하다가 마지막 일주일만 정리하라는 신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언제 팔지 모르는 거를 남겨놔야 작전 세력도 무서워하지. 그거를 팔기 한 달 전에 꼭 공시하세요 그러면 공시 안 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안 판다는 뜻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나 싶은 거죠. 작전 종목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이 표를 한번 이게 보시면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게 22년 8월부터 23년 4월 27일까지 보면 대성홀딩스는 이렇게 4번 아까 블록딜 나오죠. 예. 근데 보면 여기 김영민 회장이 4월 17일에 팔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임원들이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좀 팔아요. 물량은 많지는 않죠. 뭐 몇십 주도 있고 뭐 한 2천만 원어치 파는 것도 있고 3천만 원어치 판 것도 있고 뭐 몇 억대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올해 들어와서도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임원이 팔다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김영민 회장은 뭐 물량은 크지만 되게 늦게 판 편이에요. 다른 임원들이 판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사의 주요 임원이라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라며 이제 그 시장 관계자가 말하기를 통상 임원들은 대주주 눈치를 보면서 매각을 하는데 그 보유 주식의 매도 시점에 대한 의혹이 나올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임원들이 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뭔가 작전하는 애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뭔가 이 지금 작전 때문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으니 이게 조만간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팔자 해서 이렇게 막 주요 임원들이 이렇게 주식을 가능성은 적어 팔았을 보인다. 이게 팔았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억측만 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정보 없이 이제 드러난 공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도되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그러기는 없어요. 어렵겠죠. 뭐 이런 거래를 봤을 때 뭐 대주주 뭐 회장들은 그냥 뭐 우연일치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이런 거래를 보건데 이것은 틀림없이 사전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했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기는 한데. 우연이라면 참 운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떤 거래된 패턴들을 보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사고 나기 며칠 전에 파냐? 그렇죠. 폭락 전에 뭐 며칠 전에 이렇게 그 파는데. 타이밍이 이제 묘하게 그 그 우연은 있는데 로또도 당첨 번호가 매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 정확히 딱 맞출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조사해봐야 알지.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대주주가 이렇게 팔고 낼름 팔고 이렇게 본인은 이익 보고 시장은 아수라장된 거 어떻게 라는 것 때문에 대주주가 팔기 전에 공시하라고 법을 만들다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작전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이고 미국에는 그걸 공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공매도가 같이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안 팔아도 대주주 집은 빌려다가 공매도를 칠 수 있으니 작전 세력의 견제는 대주주 아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걸 세트로 들여오지 않고 공매도는 싫어하니까 안 하게 하고 대주주 공시를 하라고 하면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정말. 그 이용호 의원한테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뭐 아시겠죠 다. 모르고 모를 입법하실 수도 분은 있어요. 아닙니다. 네. 모르고 입법하실 분은 아닌데 그 세트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차후에 이 우리 저 회장님들 뭐 검찰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서 본인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뭐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자료를 다 넘겨가지고 그 거래 분석을 하고 또 여기 뭐 그 라더견 일당들 뭐 조사 이제 앞으로 그 기소하고 나서도 계속 조사가 될 거니까 네. 사전에 정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한 건지 정말 묘하게 어떤 그 우연의 일치로 예, 그렇게 된 것인지는 그렇게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밝혀질 겁니다. 그 그러게요. 부분. 그러게. 그거는 딱 던져서 폭락시킨 그 사람은 폭락시키려고 던진 걸까요? 그건 맞나요? 그게 4월 24일 날 네. 뭐 아침 9시 개장하고 나서 한 25분 동안에 계속 주가가 이 종목들이 대부분 한 10% 이상 이렇게 쭉 빠져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그 누가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작전 세력 내부에서 뭐 어떤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제보 다니고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그러고 뭐 감독 당국에도 제보도 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가지고 있던 작전 세력들이 조사 들어오기 전에 빨리 좀 털어내자고 해서 그날 급하게 털어내다가 그냥 CFD 그냥 반대 매매 걸려버리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급가속화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군요. 뭐 라더견은 김익래 회장을 이제 붙잡고 늘어지고 있죠. 김익래 회장이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 사단이 일어난 거라고 라더견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5배, 6배, 7배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팔아. 미리미리 팔 수 있도록 공매도를 허용해 달라. 그리고 개인들도 그 공매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대주주 물량은 그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빌려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배, 3배 오를 때 전화 안 기자가 저건 거품이야라고 생각하면 대주주가 빌려다 언제든지 팔 수 있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으나 물량도 없고 주가는 뭐 5배 오르고 있고 저거 아무리 봐도 거품인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되겠는가? 아직은 뭐 공매도는 아직 그 격차가 좀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죠.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기관들이 갖고 가는 풀을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그거 얘기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승찬 대표가 언더스탠딩을 창업할 때 그때 첫 번째 만들었던 영상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기관들이 연기금을 통해서 빌릴 수 있는 그 풀에 개인들도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빌릴 수 있게 해줘라. 그렇죠. 어차피 당신들도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년 전쯤 2년 전쯤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얘기했는데 이번 정부에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모니터 김수헌 편집장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고 예, 오늘 저녁에 또 7시 45분에 재밌는 거 들고 옵니까? 재밌는 거 들고 와야죠. 오늘은 배문성 아, 배문성 이름만 나오니까 부동산의 그 신이라는 그분. 와. 네, 배문성 애널리스트를 오랜만에 모셔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은 살짝 반등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냐? 네. 아니면 살아있는 고양이냐? 이걸로. 그 배문성 약간 좀 팀장님은 진짜 모시기 어려웠는데 네. 최근 회사를 바뀌신 회사를 이직해서였어요. 언더스탠딩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드립니다. 인터셉트해서 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배문성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